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그 7월 모의고사 문법 해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7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은 선생님이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오늘 문법 해설을 들으면서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7월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 중에는 모의고사 준비가 안 된 상태라 6월 모평보다 원점수가 떨어져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7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수능의 가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을 보면 이제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7월 모의고사 보면 화법과 작문을 보면 거의 6월 모평하고 유사한 난이도로 또는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법도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문법을 해설해주면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듣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여러분들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여름방학 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문법 부족한 걸 채우고 9월 모평을 맞았으면 좋겠다. 7월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점수가 잘 나오면 좋은 거죠. 근데 혹시 안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문법 11번 문제부터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11번, 12번 지문을 선생님이 빨리 설명을 해줄 테니까 선생님 나는 이 지문이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형태소나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법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난 잘 모르겠다. 그 문제도 틀렸다. 이런 학생들은 방학 때를 이용해서 반드시 보완을 하세요. 선생님이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문법과 관련된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찾아서 그 동영상을 보고 보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 11번 문제 첫 번째 지문을 보면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건 형태소 중에서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우리는 어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체로 여러분들 2등급 정도 이상이 되면 문법은 어느 정도 마무리 정리가 된 학생들입니다. 근데 3등급, 4등급 정도 되면 문법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고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이 나오면 기분이 좋게 잘 맞출 수 있지만 혹시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죠. 이게 결국 공부라는 건 여러분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형태소는 여러분들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고 형태소의 종류에는 실질 형태소하고 형시 형태소가 있고 자립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가 있다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가 바로 어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어근이 2개 이상 결합하면 무슨 어가 된다? 합성어가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 이게 무슨 어가 된다? 합성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합성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서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중 국어의 일반적인 밑줄 그어놓으세요. 국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단어 배열법에 따라서 어근을 결합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로 합성어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비통사적 합성어하고 통사적 합성어를 나누는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밑에 얘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명사고 명사가 결합한 논밭은 됐죠? 이건 당연히 뭐다? 통사적 합성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 중에 첫 번째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면 이거는 우리 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논도 명사고 밭도 명사죠. 이러면 이제 뭐가 된다? 이게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예외를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가끔 단어가 만들어질 때 부사 뒤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이 부사는 원래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근데 부사 뒤에 명사가 오면 이건 우리나라 단어의 일반적인 배열법은 아니다. 알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척척이란 말은 부사고요. 박사란 말은 명사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부사와 명사가 결합하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런 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단어 중에서 혹시 부술이란 단어하고 비라는 명사가 결합하면 이거는 다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술은 부사고요. 비가 명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두 번째 예에 뭐라고 돼 있죠?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굳은 살은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용언의 어간이 있어요. 어간에 뭐가 결합하면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는 게 바로 용언의 관형사형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용언의 관형사형 어간할 때 용언이 뭐죠? 동사하고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이 전체가 뭐가 되냐면 관형어가 됩니다. 알았죠? 뭐가 된다고요? 관형어가 됩니다. 이 뒤에 명사가 결합하, 쉽게 말하면 더 넓게 얘기하면 체언이 결합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단어 배열법에 맞는 겁니다. 체언에 뭐가 있죠?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가 있죠.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충분히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말하는 게 지금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요. 방학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름방학 때 이용해서 부족한 문법을 채우고 9월 모평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여기 굳은사라면 굳은사는 원래 굳다입니다. 굳다의 어간. 그 다음에 뒤에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에 명사 살이 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 단어 배열법에 맞다. 그러면 이건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한 스며들다도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용언의 연결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용언에 어간이 있고요. 어간 뒤에 연결어미가 붙어요. 뭐가 붙는다고? 연결어미가 붙고 그 다음에 다시 뒤에 용언에 어간이 붙어야지 이게 바로 단어 배열법에 맞는 겁니다. 이해됐죠? 스며들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냐면 기본형이 스미다예요. 스미다의 어간 뒤에 어라는 연결어미가 붙은 거고 뒤에 들다라고 할 때 요 들이라는 용언의 어간이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간이 연결어미 없이 결합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국어의 단어 배열법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러면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연결어미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이 결합하면 이건 통사적 합성어다. 왜?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맞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보면 예외가 좀 있죠. 예외가 밑에 반면에 용언의 어간이 명사에 직접 결합한 덮밥 같은 경우는 이 덮이 덮다의 어간입니다. 어간 뒤에 관형사형어미 은이 붙고 밥이 붙으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빠지면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덮밥은 비통사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르내리다라는 예가 있는데 오르다의 어간입니다. 얘가 어간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연결어미 고가 붙은 다음에 내리다라고 할 때 이 내리라는 어간이 결합하면 이거는 단어 배열법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간이고 얘도 어간이고 어간과 어간 사이에 연결어미가 들어가면 되는데 얘가 빠져버리면 이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얘를 충분히 지문에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 합성법은 중세국어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반화실이라고 돼 있는데, 알았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나, 그 다음에 실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현대어 풀이에 보면 반의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바늘과 실이 결합한 겁니다. 거기에 리을이 탈락한 거예요. 알았죠? 그럼 얘도 명사고요. 얘도 명사입니다. 이렇게 결합하면 중세국어에서도 얘는 뭐가 된다?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바늘과 실이 결합한 합성어인데 거기에 리을이 탈락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반화실은 통사적 합성어다. 그 다음에 용언의 관용사용과 명사가 결합한 저문이가 있다. 저문이. 이거를 분석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냐면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할 수 있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점자 뒤에 은이라는 관용사용 어미가 붙고 명사 이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국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젊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간이고요. 점자의 어간. 그 다음에 얘는 관용사용 어미. 얘는 명사. 그럼 이건 국어의 단어 배울법에 맞다. 그러면 이건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세국어에서도. 그 다음에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한 니러셔다란 말이 있대요. 니러셔다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닐다 뒤에 어가 결합한 거고요. 뒤에 셔다가 결합한 거예요. 알았죠? 분석을 하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됐죠? 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죠? 니러 셔다. 이건 알고 있잖아. 이런 걸 중세국어에서 뭐라고 하죠? 이어적기라고 합니다.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신 거죠? 됐죠? 그래서 닐다의 어간 뒤에 연결어미가 붙고 셔다의 어간이 결합한 겁니다. 그럼 어간과 어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결어미가 있죠? 이러면 이게 뭐가 된다?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된 거죠? 머릿속에 여러분들 지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지를 잘 보시고 내가 문법을 방학 때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다. 문법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의문의 변동, 의문 체계, 형태소의 종류. 됐죠? 합성어 파생. 여기에 접사의 종류를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종류별로 나누는 걸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사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품사의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품사의 통용입니다. 품사의 통용이라는 건 뭐냐면 형태는 동일한데 품사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존명사하고 조사가 같은 경우가 있고, 알았죠?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대명사하고 관용사가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품사고, 품사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문장 성분과 문장의 종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 더 첨가하면 문법 요소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게 높임법이라든지 문장의 종결이라든지 부정문이라든지 피동과 사동이라든지. 됐죠? 그 다음에 시제가 있어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해됐죠? 여기에 이제 중세국어를 첨가시키면 문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범위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7월달 모의고사의 문법 형태를 보면 로마자 표기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표준 발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개편이 돼서 바뀌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과거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보다 문법의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문 규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맞춤법 규정이라든지 로마자라든지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 시험에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이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의문의 변동과 함께 또는 품사와 함께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문 규정까지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부족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쌓아놓는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문법을 풀 때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비문학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밑에 한편 중세국어에서 뛰다와 놀다 합성 형태로는 비통사적으로 결합한 뛰놀다 하나만 확인되고 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뛰놀다도 있지만 뛰어놀다도 있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도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중세 국어에서는 뭐밖에 없다? 뛰놀다 형태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뛰다. 어간입니다. 어간.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어라는 연결어미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이 어가 빠지고 그냥 놀다에 어간이 바로 결합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뛰놀다라는 비통사적 합성어도 있지만 됐죠? 뭐도 있다? 뛰어놀다라는 통사적 합성어도 함께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반대로 현대국어에는 하나의 합성어 형태로만, 즉 통사냐 비통사냐 하나만 존재하는데 중세국어에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됐죠? 뭐 A만 여러분들 보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되죠. 여기서 제일 이해를 해야 되는 건 국어의 단어 배열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거기에 1번에 보면 어깨동무는 어떻게 돼 있죠? 어깨, 명사 됐죠? 그 다음에 동무, 명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통사적 합성어고요. 그 다음에 건널목은 여러분 건너다 어간 뒤에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뒤에 목이라는 명사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단어 배열법에 맞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다. 보살피다는 여러분 보다 뒤에 어간, 뒤에 살피다라는 뭐가 살피, 어간이죠. 살피다. 그 다음에 뒤에 다는 어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어간과 어간이 연결음이 없이 직접 결합했다. 됐죠? 그럼 당연히 통사적이 아니고 뭐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죠? 여기에서는 여러분 뭐가 빠졌다? 보고 살피다 라는 뭐 연결어미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됐죠? 이 연결어미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여닫다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열다라는 어간 뒤에 됐죠? 그 다음에 닫다라는 어간 뒤에 바로 다라는 어미가 결합한 거거든요. 됐죠? 여기서 이제 리을이 탈락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도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어 있는 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검버섯은 여러분들 검다라는 어간 뒤에 됐죠? 이게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관형사형 어미가 이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버섯이라는 명사가 결합한 거죠. 이러면 이것도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그래서 11번 문제 답은 3번이 답이다. 제일 중요한 건 국어의 단어 배열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면 보기의 자료에서 중세국어의 합성어 탐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잘. 중세국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현대어 풀이하고 중세국어의 표기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세국어를 잘 이해하려면 내가 현대국어 문법이 잘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 가에 보면 눈물을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써놨습니다. 눈물을 이건 이어적기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하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죠? 눈, 물 뒤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은 겁니다. 이걸 현대어로 풀이하면 눈물이 되죠. 됐죠? 그러면 얘도 명사, 명사가 결합하고 얘도 명사, 명사가 결합한 둘 다 통사적 합성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선택지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의 진흙은 현대국의 진흙과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가 정답인데요. 왜냐? 진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들다 뒤에 뭐가 붙은 거냐면 니은이 붙고요. 뒤에 명사 흙이 붙은 겁니다. 중세국어에서. 그래서 거기에 요게 떨어진 겁니다. 리을이 탈락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리을 탈락은 나중에 동사, 형용사 공부할 때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공부하면서 익혀야 됩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가 알다라는 말 뒤에 는이 붙으면 얘가 떨어지죠. 그래서 뭐가 되죠? 아는이 되죠. 이런 걸 리을 탈락이라고 하고 원래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얘가 어간이고요. 얘가 관형사형 어미고 얘가 명사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 진흙도 질다 뒤에 니은 뒤에 뭐가 붙은 거죠? 흙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얘가 떨어진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본다고? 통사적 합성어다.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3번에 보면 다에 알아듣게라고 되어 있죠. 그 알아듣게도 여러분들 이어적기 한 거예요. 이어적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알아듣게 이렇게 써놨죠. 이걸 이제 분석을 하면 알다 뒤에 뒤에 듣다 뒤에 개가 붙은 겁니다. 이 형태소가 4개거든요. 선생님 이게 형태소가 왜 4개입니까? 이러면 좀 곤란해요. 이런 학생들은 형태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됐죠?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블로그에 동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고 특히 중요한 개념어들은 반드시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다는 밑에 알아듣게라고 돼 있죠. 현대국어에서. 그러면 이게 어간이고 얘가 연결어이고 얘가 어간입니다. 그럼 어간과 어간 사이에 뭐가 존재하죠? 연결어미가 존재하죠. 그럼 이건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현대국어나 중세국어나 둘 다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솥나디라고 돼 있죠. 이걸 현대어 풀이하면 소사나지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손나디란 말은 손나디 됐죠? 이거는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쏟다 뒤에 나다 뒤에 디라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그럼 얘가 어간이고요. 알았죠? 얘도 바로 어간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미예요. 어미. 됐죠? 여기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연결어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현대어 풀이가 소사나치라고 되어 있죠. 현대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쏟다 뒤에 뒤에 나다 뒤에 지가 붙었죠. 그죠? 그럼 여기 연결어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연결어미가 없어요. 그럼 중세국어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현대국어에서는 통사적 합성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밑에 4번에 손나다는 현대국어의 소사나다와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라와 마를 보니까 현대국어에는 다 소사나다 통사적 합성어인데 중세국어에는 2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나신 이렇게 돼 있어요. 소사나신. 이 소사나신은 분석하면 쏟다 뒤에 뒤에 나 뒤에 시 뒤에 니은이라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이해됐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다. 얘는 관형사형 어미죠. 알았죠? 그럼 여기 보면 어간과 어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게 연결어미가 있죠. 그럼 분명히 중세국어에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다는 건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도 있고 통사적 합성어도 함께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그냥 통사적 합성어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현대어 풀이하니까. 됐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1번과 12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13번이 선생님 보기에는 표준발음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맞춤법과 표준발음법이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발음법과 뭐가 함께 등장할 수 있다? 표준발음법과 음운변동이 함께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7월달 모의고사가 6월 모평이나 그 다음에 3월이나 4월 학평과 좀 다르게 이 어문 규정을 많이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개편된 교과서를 반영한 게 아니냐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발음법 중 된소리대기의 일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대체로 보면 거기 보기 제시된 걸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등급이 이제 3, 4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이 보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역에 받침 기역과 디귿과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니은의 어간이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간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간 받침 니은이나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뭐다? 된소리로 발음. 어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간 받침 리을 비음이나 리을 티읕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 됐죠?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됐죠? 대체로 학생들이 실수할 때 이게 분명히 어간 뒤에 온 말이냐, 이게 중요한데 명사에도 결국은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게 있으면 그걸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혼동해서 답을 틀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겁니다. 밑에 관용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하고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도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것과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선택지에서 이게 구별이 안 되면 혼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번에 보면 국밥은 명사죠. 명사입니다. 국밥. 됐죠? 이게 기역 뒤에 비읍입니다. 된소리 발음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을 삶고 라고 돼 있죠. 삶고는 여러분들 이거는 삶다 뒤에 어간 뒤에 고라는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지만 얘는 어간 뒤에 어미가 붙은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는 기역이 반영된 거고 얘는 뭐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 니은이 반영됐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간과 어미라는 거 모르면 여러분들 답을 찾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꽃다발은 당연히 품사가 뭐겠어요? 꽃다발. 됐죠? 꽃다발은 발음할 때 이게 끝소리 기축에서 꽃다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요 치읓이 뭐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바뀌죠. 디귿 뒤에 있는 디귿은 당연히 뭐로 발음한다?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건 기역과 관련이 있죠. 됐죠? 그 다음에 뒤에 할지만이라고 돼 있어요. 할지만. 됐죠? 할지만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얘가 할다의 어간입니다. 그 뒤에 지만. 얘가 어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리을 티읕 뒤에 어간 리을 티읕 뒤에 결합하는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디귿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1번하고 2번은 거의 문제가 될 게 없죠. 읍조리다가 문제죠. 읍조리다도 똑같은 겁니다. 읍조리다도 여러분들 거기 어간이 어디까지? 읍조리다라고 돼 있죠. 읍조리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뒤에 다가 어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읍조리다와 그 다음에 죽을지언정에서의 된소리 대기는 기역과 리을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기역과 리을에 따라서. 왜? 읍조리다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여기까지가 어간. 그래서 기역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리을, 피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난다.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여기까지가 어간. 그러니까 리을, 피읍 뒤에 있는 요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아, 이거는 그럼 기역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뒤에 먹을지언정이라고 돼 있죠. 먹을지언정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서 먹다까지가 어간이에요.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을이란 말 있죠. 을. 요게 바로 뭐다?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거기 여러분 리을에 있죠?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뒤에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 내용은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리을하고 관련된 겁니다. 문제될 거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게 어간이고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간이고 됐죠? 얘 둘이 명사고 얘가 어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13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바닥에 앉을수록 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지워봅시다. 지우고 바닥에 앉을수록. 앉다야 앉다. 알았죠? 앉다.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을수록이라고 돼 있어요. 됐죠? 그럼 바닥에 앉을수록, 리을수록, 을수록 이 전체가 어미입니다. 이 전체가 어미예요. 그럼 어미에서도 거의 리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리을로 시작하는, 을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 또 혼동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은 건 두 가지 형태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을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도 리을 뒤에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앉을수록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리을하고 관련된 거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기댈 곳 하면 기대다. 뒤에 뭐가 붙은 거죠? 리을이 붙은 거고요. 얘가 관형사용 어미입니다. 뒤에 곳이라는 명사가 붙은 겁니다. 그럼 얘는 관형사용 어미고요. 됐죠? 관형사용 어미고 뒤에 리을 뒤에 있는 요 기억이 된소리로 발음 난 거예요. 그럼 얘도 당연히 뭐하고 관련된 거다? 리을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4번에는 니은과 리을에 따른 게 아니고 다 리을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다 X 쳐놓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5번에 보면 샅샅이 훑다라고 돼 있어요. 알았죠? 이 훑다란 말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본형이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어미 다가 붙었다. 그래서 리을 T 뒤에 디귿이 된소리로 발음 났다라고 되면 어디하고 관련된 거죠? 디귿하고 관련된 거죠. 그죠? 얘는 디귿하고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떠날지라도라고 할 때 떠나다입니다. 떠나다. 그 다음에 뒤에 리을지라도라는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뒤에 있는 지읒이 된소리로 발음 난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 전체는 뭐하고 관련된 거다? 리을과 관련된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되셨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14번을 보면 보기의 사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이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부정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 부정문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문법 요소에서 공부를 합니다. 됐죠? 이 부정문은 여러분 중의적인 문장으로도 많이 출제가 좀 되고 있고요. 알았죠? 이런 문제가 출제될 때는 여러분 보기의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 기억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지루하다. 못해 동그라미죠. 졸리답니다. 그럼 지루하기까지 하면서 졸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1번에 기억을 보니까 못하다는 앞말의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 할 때 아니함에다 X. 미친 거죠. 아니한 게 아니죠. 미쳤을 뿐만 아니라 졸리기까지 하다는 뜻입니다. 됐죠? 뒷말을 부정하기도 하는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뒷말을 부정하기도 하는군 밑줄 X 쳐놓으세요. 다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니은을 볼까요? 나는 자전거를 못한다, 타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부정문에서 안 부정은 무슨 부정이라고 하냐면 의지 부정이라고 하고요. 못 부정은 이건 능력 부정이라고 합니다. 됐죠? 나 안 한다. 는 의지 부정이지만 못한다는 능력을 부정한 거다. 그 다음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무슨 부정을 쓰게 돼 있다? 말다 부정을 쓰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안 부정과 못 부정에서도 긴 안 부정이 있고 짧은 안 부정이 있고 긴 안 부정이 있고 짧은 못 부정이 있고 긴 못 부정이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부정문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못한다라고 하면 얘가 부사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탄다라고 하면 이거는 짧은 못 부정입니다. 오케이? 얘가 부사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타지 못한다라고 하면 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긴 못 부정에 해당합니다. 얘는 짧은 못 부정, 이건 긴 못 부정. 됐죠? 이때 이제 못하다를 우리 뭐라고 하죠?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못한다, 타지 못한다. 2번 선택지! 니은을 보니까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하고 부정의 용언을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부정 부사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하고 부정의 용언을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이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컴퓨터를 너무 오래 하지 않아라, 못해라, 마라 라고 할 때는 마라를 쓴다는 거죠. 나머지는 어색하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디귿을 보니까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서는 않다 또는 못하다가 아니라 말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됐죠? 명령문에서는 이 말다 부정, 청유문에서는 말다 부정을 쓰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리을에 시간이 못 넉넉하다, 넉넉하지 못하다는 건 짧은 못 부정은 안 되고 긴 못 부정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리을을 보니까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입니다. 넉넉하다란 말이 넉넉하다.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여러분 무슨 부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짧은 못 부정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긴 못 부정은 된다는 소리예요.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보면 됐죠? 그래서 밑에 리을을 보니까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부사 대신 부정 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보기를 그대로 선택지하고 비교하면 되죠. 그 다음에 미음을 보니까 미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할 때 결코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녀는 분명히 동그라미죠. 거짓말을 했다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분 이 결코란 말이 이게 부사거든요. 부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분명히란 말도 부사입니다. 분명히도 부사예요. 근데 얘는 반드시 뒤에 부정어와 호응한다는 겁니다. 얘는 긍정, 부정과 다 호응하지만 그 뜻이에요. 그 사례가 그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안 되고 하지 못했다만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는 둘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5번에 미음을 보니까 부사에 따라서 반드시 부정 표현이 함께 쓰여야 하는 경우가 있겠구나가 바로 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는 반드시 뒤에 부정하고 호응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됐죠?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됐죠? 14번 이해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5번 문제는 여러분 이게 로마자 표기인데 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자 표기는 거의 수능에서 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3월 학평, 4월 학평, 6월 모평, 7월 학평, 9월 모평, 10월 학평 이렇게 6번의 모의고사를 볼 때 딱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래어 표기법도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수능의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래도 기본적인 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 바르게 짝진 걸 찾으라. 밑에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 국어의 밑줄과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 표준 발음법에 따라야 됩니다. 됐어요. 두 번째, 따라서 의문 변동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요. 됐죠? 이때 기역과 디귿과 비음, 모음은 됐죠?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례를 보면 기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됐죠? 뭐라고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모음 앞에서, 이거는 자음 앞이나 말에서 쓴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됐죠? R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리을도 뭐라고 쓴다? R이라고 쓸 때는 모음 앞에서, L이라고 쓸 때는 자음이나 어말에서, 그 다음에 L이라고 쓸 때는 리을로 발음할 때 L이라고 쓴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자 표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고유명사들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로마자를 가지고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우리는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합니다. 됐죠? 아니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발음해버리면 우리는 신라라고 발음하고 됐죠?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로마자로. 그러니까 표준 발음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럼 우리는 신라라고 발음하고 외국인들은 와서 신라 이렇게 발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음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자 표기를 만든 이유는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고유명사, 지명이라든지 알았죠? 또는 이제 문화재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나라 사람과 유사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로마자 표기다.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 발음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독립문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독립문. 됐죠? 이해됐습니까? 미안합니다. 독립문.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니은으로 바뀐 다음에 요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고 미음 때문에 요 비읍이 다시 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음화가 엄청 많이 일어났죠. 됐죠? 요 니은으로 바뀐 것도 비음화. 얘 때문에 얘가 바뀐 것도 비음화. 얘 때문에 얘가 바뀐 것도 비음화. 이해되죠? 이 비음화는 여러분 우리나라 표준 발음법입니다. 그럼 요 표준 발음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대관령이라고 하면 대관령. 우리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한다? 대관령.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유음 때문에 요 니은이 뭐로 바뀌죠? 유음으로 바뀝니다. 이해됐죠? 그걸 반영한 대표적인 것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문법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문법을 설명하는데 대체로 보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보면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그래도 문법의 기본적인 틀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보기라든지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정답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3등급 이하가 되면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걸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본인이 아는 게 나오면 마치는데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전혀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문법을 정리해서 9월 모평을 볼 필요가 있다. 됐죠? 문법은 한번 공부하면 반복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익숙하게. 알았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시간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7월 모의고사 본다고 고생했고요. 알았죠? 선생님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본인들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